문제 단위밖에 몰라요. 자, 볼게요. 자, 그냥 가볍게 읽어가면서 자, 마무리 짓게요. 뭐 할 게 크게 없어서.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단락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단락별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우리가 한 장 넘기시고 지문 연구라고 있어요. 지문 연구.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뒤에 넘기면 지문 연구 있을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쭉 읽어봐요. 밑에 단락까지도. 자, 됐나요? 자, 가볼까요? 한옥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 눈에 띄는 구성 요소는, 자, 세 개. 지붕, 기둥, 공포. 무섭단 얘기예요. 아닙니다. 자, 자, 거기 보니까, 자, 한옥, 자, 구성 요소입니다. 자, 구성 요소는 자, 지붕, 기둥, 공포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이때 우리가 이제 파란색. 자, 특정 예술이거든요. 자, 특정 예술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전에 자, 우선 기능 역할, 이거구나. 기능 역할이 아니고 표현 방법이겠죠.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여기 기능 역할, 이것과 자, 뭐? 뒤에 바로 효과. 효과 의도. 자, 이것들을 구별해서 체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능하면.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저게 표현 방법, 기능 역할과 그 다음에 효과 의도. 그렇죠? 선지가 저렇게밖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저런 의미로 우리가 좀 읽어 가줘야 된다. 자, 특히 특정 예술의 대표적인 건 우리가 이제 회화와 건축이에요. 여기 제일 많아요. 회화와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문과 예술에서는 첫 번째 단락이 매우 중요하다. 그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웬만한 건 좀 체크해놨기 때문에. 자, 구성 요소는, 아직 적고 있구나, 열심히. 자, 그 다음에 큰 지붕과 기둥, 무서움이다. 자, 우리 귀신 나올 것 같지 않니? 한옥은? 난 못 살 것 같아요. 나 한옥에 못 살아요. 왜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모기가 많을 것 같아서. 난 그래서 선생님 모기 진짜 싫어하거든. 자, 우리 선조들은 한옥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그 구성 요소들이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미적인 효과를 드러내도록 자, 노력했습니다. 아, 얘네들이 바로 뭐예요? 자, 바로 기능과
미적 효과. 딱 나왔잖아. 기능, 효과. 그쵸? 그러니까 요거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뭐 기능은 가로를 묶는다든가 아니면 뭐 미적 효과를 가로로 묶고 얘는 뭐 동그라미 친다든가 이런 식의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볼게. 선생님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선생님께 해놓은 거고. 자, 선조들은 자, 건축물의 재료가 자연의 모습을 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을 잘 안 하고요. 그대로 다 박아놓죠. 나무들 그대로 잘라면 그대로 박아놓죠. 따라서 나무의 위아래를 자, 뒤집지 않음으로써 나무의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건 저기 뭐예요?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해서 자연과의 공존을 드러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치? 자, 그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갈게요. 기둥의 굵기는, 자, 뭐부터 얘기해요? 글 이상하다. 지붕 얘기해야 되는데, 기둥 얘기 먼저 합니다. 기둥의 굵기는, 자, 집의 인상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자, 기둥은, 자, 둘로 나눠져요. 기둥. 자, 기둥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자, 통형 기둥과 흘림 기둥. 이런, 자, 통형 기둥과 흘림 기둥이에요. 통형 기둥과 흘림 기둥이에요. 자, 둘의 차이를 우리가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통형 기둥은, 자, 굵기가 일정해요. 굵기가 일정하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얘는 뭐야? 굵기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읽어줘야죠. 자, 그래서 얘는 기둥과 높이에 따라 안 보여. 아니요, 잠깐만. 기둥과 높이가 아니잖아. 통형 기둥과 자, 그 다음에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른. 그렇지. 얘는 높이에 따라 굵기가 다릅니다. 다르다. 이렇게만 이해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돼. 자, 얘는 굵기가 일정하고요. 얘는 달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에 상관없이 굵기가 일정한 거고요. 얘는 높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자, 흘림 기둥을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형이잖아요. 통 모양. 통은 어때요? 일정하잖아, 이렇게. 통. 그치? 흘림이라는 거 이렇게 흘러내려. 굵기가 다른 거야. 그치? 배흘림 기둥 알아요? 배흘림 기둥 여러분들? 기둥이 이렇게 되는 거. 배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배울림. 이런 거죠. 배울림 기둥이라고 그래. 자, 아무튼. 자, 그래서 통형 기둥은, 자, 그래서 세모 친 거는 밑줄 쳤어요.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자,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느낌을 준대요. 중앙이 좁아 보이는데, 다시, 지금, 나 왜 그래? 통형 기둥은 중앙이 좁아 보입니다. 착시. 자, 좁아 보여요. 자, 그런데 흘림 기둥은 자, 안정적인 느낌을 자, 준답니다. 얘는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자, 그럼 가자. 얘는 뭐예요? 불안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치? 상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 어쨌거나 우리가 보면 자, 효과 의도예요. 그죠? 효과 의도들은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한옥은 자, 흘림 기둥으로 자, 만들어졌대요. 자, 흘림 기둥은 자, 기둥의 맨 윗부분인 자, 머리가 가늘고요. 자, 맨 밑부분인 기둥 뿌리가 가장 굵은 미늘림 기둥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높이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습니다. 높이에 따라 달라요. 자, 그래서 높이에 따라 다른 걸 둘로 나눠지죠, 이제. 흘림 기둥이 둘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민흘림 기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흘림 기둥이에요. 그럼 둘의 차이를 보자. 자, 민흘림 같은 경우는 자, 밑이 굵어요. 자, 그리고 배흘림 같은 경우는
배만 굵어요. 그죠? 가운데가 굵은 거죠? 그래서 배가, 그치? 우리 시대 아저씨 배 있잖아요. 중년 아저씨 배.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지금까지는 이제 기둥 얘기입니다. 자, 한편, 여러 기둥을 자, 같은 높이로 나란히 세우면 바깥쪽 기둥이 중앙 기둥보다 자, 짧아 보인대요. 짧아 보여서 건물 양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양끝이 처진다. 거기다 P라고 한번 써볼래요? P라고 써봐, P. 그러니까 이게 쭉 세우면 이게 나란히 이렇게 세우면 어차피 지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쭉 세우면 이렇게 갈수록 마치 이게 쭉 이렇게 처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쭉 처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갔어? 자, 중앙 기둥보다 자, 짧아 보여서 건물 양끝이 처지는 듯한 인상을 줘요. 때문에 자, S 찾아보자. S가 뭐야? 귀소슴. 그죠? 이거 뭐래? S라고 거기다 쓰세요. 귀소슴은 S야. P에 대한 S입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갈수록 기둥을 높게 설치하는데 자, 이것을 솟아오르게 한답니다. 그래 여기는 우리가 정리하면 이제 귀소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기둥이네요. 거기 보니까 양끝이 자, 같은 높이. 같은 높이 나란히 자, 이렇게 하면 양끝이 쳐져요. 처지. 자, 요건 효과입니다. 처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때문에 측면으로 갈수록 자, 기둥을 높게 설치합니다. 양끝으로 갈수록 기둥을 자, 높게 설치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귀소슴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렇게 개념들 중심으로 선생님이 툭 체크해 놨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P가 되고요. 자, 얘가 바로 S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귀소슴은 지붕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어서 지붕이 주는 무거운 인상을 경감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처져요. 그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때요? 안 처지게. 그러니까 상승하는 느낌을 준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상승하는 느낌을 준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자,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구조? 모서리에 있는 기둥인 귀 기둥은 다른 기둥에 비해서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귀소슴을 통해서 이러한 침하가 발생하더라도 기둥이 다른 기둥과 비슷한 높이를 자,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밑줄 2개 있잖아요. 이것이 다 효과 의도이면서 기능 역할인 거예요. 됐죠? 이 2가지. 바로 뭐에 대한? 귀소슴에 대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높게 설치한대요. 기둥을 높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선생님 생각이에요. 선생님 생각입니다. 기둥을 높이, 그러니까 기둥의 높이가 다른 게 아니라 높게 설치한다고요. 높게. 그러니까 높은 기둥을 하는 게 아니라 높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이렇게 있으면 끝으로 갈수록 뭐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는 좀 더 높게 이렇게 높게 설치한다고요. 그래서 가라앉더라도 같은 높이. 이게 눌려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같은 높이. 자, 그 다음 자, 이어서 갈게요. 한편 그래서 딱 끊었습니다. 여러 기둥을 평행하게 세우면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 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기둥 머리를 중앙을 향해 조금 기울인답니다. 이걸 안으로 쏠리는 거예요.
안 쏠림. 자, 그럼 봅니다. 평평하게 세워. 요것도 좀 적어줘야겠다. 자, 높게 설치하면, 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선, 거기 보니까 하중을 분산하죠. 아니야.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침하가 발생하더라도, 자, 침하더라도, 자, 높이를 유지한답니다. 높이 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기 위에서 상승하는 느낌을 줘서, 자, 무거운 인상을 경감해 준대요. 자, 그러니까 가벼운 느낌. 자,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안 쏠림을 볼 겁니다. 안 쏠림. 자, 정면에서 봤을 때 기둥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치? 자, 정면에서 보면 기둥머리들이 바깥을 향해 벌어지는 듯한.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안 쏠림을 한다고요. 중앙을 향해 기울입니다. 안 쏠릴 거야! 이게 아니라 안으로 약간 쏠리게 만든다. 안쪽으로 쏠리게 만든다. 자, 하는데 안 쏠림은 자, 시각적인 안정감을 준답니다. 이렇게 효과 의도죠? 자, 시각적 안정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중앙으로 기울어지는 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느낌. 불안정해. 그럼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균형이 딱 맞으니까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효과. 한편 조선시대에는 궁궐 밖에서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의 높이가 궁궐의 높이 기둥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었대요. 이는 그만큼 기둥의 높이가 자, 뭐의 높임? 주인 권위의 높임인 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높이가 바로 권위의 높임입니다.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둥 이야기. 자, 이제 지붕 얘기 나옵니다. 자, 지붕으로 한번 볼 거예요. 한옥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지붕도 자, 한옥의 아름다운 미를 자,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적 효과. 그치? 자,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조들은 큰 지붕이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해서 기와 지붕의 자, 처마를 정면으로 볼 때 측면으로 갈수록 점차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 느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지붕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지? 그렇게 했대. 자, 그래서 점차 높게 만들었대요. 자, 그렇다면 거기 보세요. 자, 거기 집 전체를 짓누르는 듯한 인상. 이게 피고요. 이게 피. 측면으로 갈수록 높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이제 하우가 되는 거예요. S의 하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림 일처럼 처마 끝부분이 높아지는 곡선 형태를 조로. 자, 조로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 개념이 좀 나왔습니다. 처마 끝을 살짝 높이는 거. 조로. 조로는 지붕이 상승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지붕을 가볍게 보입니다. 아, 조로. 조로. 자, 조로는 자, 지붕을 상승하는 느낌을 줘서 가볍게 가벼운 인상을 줍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 조로. 이러한 조로의 효과는 귀소숨과 오리. 귀소숨 어디 있어? 여기. 자, 그럼 잘 봐야 돼. 여기 귀소숨이 여기 있잖아. 그럼 귀소숨의 효과가 뭐였어? 가벼운 느낌. 즉 무거운 느낌을 경감시켜 준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얘하고 어우러지면서 조로도 뭐야? 가벼운 느낌. 따라서 둘의 공통점은 가벼운 느낌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둘이 어우러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렇게 극대화됩니다. 빠뜨. 모든 지붕의 형태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야. 선조들은 건물의 위치, 크기에 따라 지붕의 곡선이 휘어진 정도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진짜 천재 아니니? 옛날 사람들 대단해.
지붕의 뼈대를 자 이루는 나무를 석가래. 그래서 거기 우리가 그림이 있어요. 석가래. 지붕의 뼈대를 이룹니다. 석가래라고 하는데 석가래 전체를 같은 굵기로 만들면 자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까운 석가래의 끝부분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 이런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크고 무겁게 보인다. 거기다 P라고 해보세요. P. 이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했대요? 뒤에 미줄 쳐져 있죠. 처마 아랫부분에 있는 석가래의 아랫면을 자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깎기도 하는데 거기 보시면 끝으로 갈수록 훨씬 더 가늘게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훌치기. 너무 웃긴다. 자 훌치기. 자 훌치기는 자 또 석가래 개념이 또 나오고요. 자 뭐야? 자, 석가래 개념이 나오는데 훌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인상? 오른쪽에 가벼운 인상. 그치? 똑같이 해도 가벼운 인상. 가벼운 인상을 주고요. 또 가벼운 인상 주는 것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또 뭐도 있어요? 지붕과 자연의 조화. 조화미. 됐습니까? 저기 미적 효과. 자, 그럼 볼까요? 어디 갔어? 자, 이거 막 체크 되죠? 귀소숨, 가벼운 느낌. 조로, 가벼운 느낌. 훌치기, 석가래 이제 측면으로 갈수록 이렇게 얇게 깎아가지고, 뭐니? 가벼운 느낌. 그러니까, 귀소숨, 조로, 훌치기 다 가벼운 느낌. 이해갑니까? 이런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 보면 그냥 버섯 같잖아. 위에 지붕이 엄청 화려하잖아. 딱 무거워 보이니까 그걸 가볍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자 표현 방법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서양집은 저기 뭐라고 하지? 저기 서양집은요, 이게 건물이라고 해보자. 서양집은 너 잠 많이 못 잤구나. 그치? 쌤은 아예 안 잤어. 그래서 쌤이 가끔 이제 막 언어장애 막 나올 거야. 이해해줘. 서양집은 문이 여기 있거든요. 그쵸? 문이 여기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봐. 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집은요, 문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 같은 경우는 이게 넓은 면, 그러니까 가로에 문이 있는데 외국은 다 여기에. 그래서 애들 집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문 달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 문 달죠. 되게 넓은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한옥 자체가 딱 이렇게 해서 가운데 마당 딱 있고 좀 멋있어. 멋있긴 해. 엄청 비싸. 나 한번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격을 알아봤는데, 짓는 거는요, 그냥 10억 넘고요. 근데 한옥만 짓는 게 아니잖아. 보통 한옥 짓는 사람은 거기에 뭐 해? 정원도 꾸미지? 그게 뭐 하는 거야? 일본식도 아니고 그게 뭐야? 정원은 일본식입니다. 한옥은 정원이 없어요. 정원이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좀 지어놓은 거, 좀 현대식 한옥 이렇게 보면, 그래도 한 5억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왜냐면 양반집이잖아.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한옥에서 산 게 아니잖아. 백성들은 다 이게, 지붕을, 이형을 엮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지푸라기 뭐 그런 데 살았지만, 다 양반집이니까, 비싸. 너무 비싸. 근데, 자, 넘어갑니다.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인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자, 여기 또 처마의 개념이 또 사실 나온 거예요. 툭. 한옥의 지붕에서 외벽 밖으로 나온 부분인, 자, 처마를, 그래. 자, 처마를 제대로 지지하지 않으면 처치는, 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그림 2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처마를 지지하는 목재를 받치기 위해서 목재를 또 댑니다. 덧대는데 이것을 뭐니?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는데, 자, 이제 공포의 유형이 나오네요. 자, 바로 뭐 기준? 배열 방식이 기준. 자, 몇 개? 자, 2개. 주심포식, 다포식. 자, 주심포식, 그 다음에 다포식. 그럼 뭐부터 얘기해요? 주심포식부터 얘기할 거예요. 자, 거기 주심포식은 공포를 기둥 위에 배열했습니다. 다포식은 사이에 배열했습니다. 됐죠? 이때 사이에 도, 이게 중요한 거야. 사이에 도야. 그러니까 둘 다 뭐야? 기둥 위에 배열을 하는데 사이에 도 배열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즉 위에 둘 다 배열해. 공포를. 근데 사이에 도 배열한다는 얘기예요. 다포식이에요. 다 마늘 따겠죠? 마늘 따자 쓰겠죠? 자, 두 형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각각 봉정사, 극락전, 경복궁, 근정전. 자, 이게 2가지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쌤이 거기다 세모 쳐놨죠? 극락전은 주심포식, 자, 근정전은 다포식. 자, 기둥 위에 올라간 공포를, 자, 주상포라고 합니다. 주상포, 주심포식. 됐습니까? 어쨌거나 공통점은 위야, 위. 주심포식 위, 그 다음에 주상, 바로 위. 됐죠? 자, 주상포라고 하고요. 기둥 사이에, 그 사이 간자를 써서 간공포. 그래서 우리가 간포. 됐습니까? 너무 웃긴다. 공포 이거 너무 웃긴다. 자, 둘은 모양이 같아요. 주심포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요. 자, 그리고 거기에 둘의 차이가 나옵니다. 다포식보다 공포의 수가 적어서 간결합니다. 당연하겠지. 왜? 다포식은 뭐예요? 사이사이에도 넣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수가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느낌? 화려한 느낌.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여기는 간결하다, 소박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다포식은 나오잖아. 많으니까 화려하다. 그렇죠? 자, 다포식은 주심포식에 비해서, 자, 왜? 많이 달았으니까 하중을 더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궁궐이나 사찰 같은 큰 건물에 다포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붕도 위아래가 커지지만 하나의 나무로 만드는 기둥은 이에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힘들다. 그렇죠. 나무의 크기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그 나무 하나로 기둥 하나를 만든대. 이것도 대단하지 않니?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자, 기둥과 지붕의 높이 비례가 깨질 수가 있는데 공포가 지붕과 기둥 사이의 일정한 높이를 차지함으로써 부족한 기둥의 높이를 보완한다. 이게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나무가 한계가 있으니까, 높이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 요 정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기둥이 있다면 요 사이를 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치?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즉 공포는 무서워요. 처마의 지지를 도와서 처마를 길게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건물을 수평적 확장, 수평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요거 바꿔치기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확장하 고 엔드 나왔으니까 무조건 저쪽에는 수직 나와야지. 그래서 뒤에 기둥의 높이를 보완하여 건물을 수직적으로 확장해서 어떤 느낌? 쌤이 체크 안 했지만 웅장한 느낌. 또 하나 뭐예요? 비례의 아름다움. 됐습니까? 요거 중요합니다.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올라가 봐. 자, 세 번째 줄 올라가면 비례하여 높게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례가 깨지죠. 그렇지? 그럼 비례가 깨진다에다가 P라고 딱 쓰시면 여기 마지막에 비례의 아름다움이 자, 결국에는 이런 효과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공포를 통해서. 그렇지?
자, 그 다음 한옥의 공포. 와, 무섭잖아. 한옥의 공포. 얼마나 무서워. 자, 주심포식과 다포식입니다. 자, 한옥의 지붕과 자, 기둥, 공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어요. 거의 공포 보인다, 그치? 자, 시대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지붕의 모양과 그 다음에 처마의 곡선이 변화했고요. 자, 조선 후기에는 배을림 기둥의 사용이 줄어들고 민을림 기둥이 자, 주로 사용됐으며 왜 그러냐면 내가 알아봤는데 소나무가 많이 부족했대요. 금강송으로 만드는데 그 소나무가 그때 뭐 이렇게 뭐 병충해도 있고요. 병충해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많이 뱄대 또. 특히 언제 많이 뱄냐면 저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경복궁 다시 재건하잖아요. 그때 엄청 뱄 거야. 엄청 뱄 거죠. 물론 우리나라 소나무가 사실은 고려 때 웬만하면 다 동났대요. 고려 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봐. 왜 고려 때 동났을까? 우리나라 소나무가? 원나라 아니에요. 원나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려의 그때 그 국교가 뭐였지? 불교, 사찰. 엄청 지어댔대. 그래서 엄청나게 그게 다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조선 때 이제 전쟁하면서 이제 경복궁 재건하면서 또 엄청나게 또 여기저기도 막 짓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많이 소나무가 많이 사라졌대. 그래서 저기 뭐 영조 때는 굉장히 많이 그걸 심었대.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단다. 보통 여기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나무 배열을 다르게 한다네. 신기하게. 이쪽에 활엽수면 보통 느티나무 보통 이런 거 한대. 그러면 여기는 또 뭐 예를 들어 소나무. 여기는 또 다른 나무. 뭐 이렇게 한대. 그래서 소나무가 부족해서 결국 느티나무를 썼답니다. 참나무는 가공이 안 돼. 너무 애가 빡세. 그래서 느티나무로 한대요. 느티나무로 많이 지었대요. 조선 후기에. 그래서 근데 소나무가 왜 문제냐면 1000그루를 심잖아? 그럼 살아남는 게 20-30그루밖에 안 된다네. 병충해 되게 약해서 20-30그루밖에 안 된대. 그래서 굉장히 귀하대.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억지춘향이란 말 들어봤어? 억지춘향? 그러면 안 들어봤어? 많은 사람들은 억지춘향이라는 게 억지로, 뭐 사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게 춘향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의 춘향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소나무 이름이에요. 춘향송이라고 소나무 이름이어서 지금의 저기 수원 가는 쪽에 뭐 하나 있는데 송자 들어가는 거 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춘향송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때 수탈을 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일부러 기찻길을 거기까지. 이유는 하나. 소나무 글골.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그걸 이제 억지춘향송. 그래서 저기 우리나라 또 이제 그러니까 후기 때는 조선 중후기 때는 워낙 이게 잘 안 하고 또 소나무가 남산에서 이제 배우는 게 많이 없으니까 이제 소나무가 남산에 저소나무 많이 없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보통 바닷가에 많이 심는데요. 소나무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 바닷가에 소나무들이 되게 많아. 그 이유는 딱 하나래요. 배로 가면 바로 잘라서 실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옛날의 소나무와 지금의 소나무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어떤 뭐 굵기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바닷가에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있대. 소나무는 산에 있어야 되는데 요즘 소나무는 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 했고요. 자, 조선 후기에는 배을림 기둥의 사용이 줄어들고 민을림 기둥. 당연하죠. 소나무가 없어요.
소나무 이렇게 막 굴곡 있잖아. 고려 시대에 주로 사용되던 주심 포식이 자 조선 시대는 다포식으로 자 대체되었습니다. 왜? 느티나무 참나무 많거든요. 자 이런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한옥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대 미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의의가 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우리나라 지금 산에 나무 많잖아요. 나무 많잖아요. 박정희가 잘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몇 가지 잘한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산림 녹화 사업이에요. 그건 박정희니까 할 수 있었어요. 독재자니까 들고 선글라스 끼고 임자. 그때는 자 61년도에 이제 그 5.16 군사 쿠데타가 탁 터졌잖아. 그러니까 그럼 전쟁 끝난 지 몇 년 안 됐을 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부 다 민둥산이었다고. 이해가지? 다 민둥산이었어. 근데 박정희가 독재자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 얘 말이 곧 얘가 신이잖아. 그러니까 딱 가리키면 나무가 수십만 그루가 쫙 치워져. 저쪽 산을 가리키면 나무가 또 다. 그거 하나 너무 잘했어. 자, 잠깐 쉴게요.